작전명 코리아 스퀴즈. 세계 최강 대국이 자신만만하게 동맹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설계한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관세 폭탄, 방위비 인상, 여론 조작까지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모든 계산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동맹, 그 국가는 이미 미국의 머리 위에 있었고 이미 세계의 중심이자 끝판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함정으로 거인의 발목을 부러뜨린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처드 반더벤이라고 합니다. 미 국무부에서 국가전략실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몇 달 전 백악관 회의실에서 시작되었는데 미국 정부 수뇌부들이 비밀 회의 후 직접 지시한 작전이었습니다. 작전명은 코리아 스퀴즈, 한국을 조이고 압박해서 굴복시킨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이 작전의 최초 설계자였고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20년간 외교 협상에서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던 저였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고위 관료들은 모두 자신만만했어요. 아시아 태평양 수석 국장이 한반도 위성 이미지를 가리키며 말했죠. 우리가 가만히 있던 사이에 한국인들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거만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삼성 휴대폰과 몇 명의 K-팝 스타가 있을 뿐이라고 비웃었죠. 중국이라면 모를까? 한국은 미국이라는 우산이 없어진다면 한국은 자신들이 그간 얼마나 벌거벗은 상태였는지 알게 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CIA 동아시아 국장이 즉각 끼어들었어요. 주한미군이 없으면 서울은 5년 안에 폐허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북한은 대륙 간탄 도미사일을 발사할 필요도 없고 그저 비무장지대 근처에 포병부대 몇 개만 주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주식 시장은 녹아내리고 경제는 말 그대로 망해버리고 말 거라고 했어요.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드산티스 소장 또한 목소리를 높였는데 중국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철수하면 베이징의 해양구역은 하룻밤 사이에 동쪽으로 이동한다고 말하면서 한국은 그럴듯한 함대도 조기 경보 레이더도 없다고 했습니다. 남중국해가 동중국해가 되고 한국은 또 다른 속국이 될 뿐이라고 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확신에 찼습니다. 이번 작전은 완벽했어요. 두 개의 핵심 무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관세 폭탄이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와 전기차, 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더욱 치명적인데 바로 방위비 분담금을 10배로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습니다. 연간 100억 달러를 요구했어요. 현재 한국이 지불하는 11억 달러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사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방위비 총액 수준에 가까운 현실성이 떨어지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하는 의도였습니다.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해서 한국을 굴복시키는 것이었죠. 재무부 담당자가 경제적 파급 효과를 설명했는데 미국이 철수를 발표하는 동시에 즉각적인 외국인 투자 철회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원화는 폭락할 거라고 했고 이 자본은 도쿄와 싱가포르로 유출될 것이라고 했어요. 미군이 없다는 것은 신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신뢰 없이는 절대로 자신의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틀 안에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한국인들은 감정적이라 금방 패닉에 빠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죠.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한국 정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마찬가지였고 일주일이 지나도 한국은 묵묵부답을 유지하였습니다. 공식 성명도 없었고 비공식 접촉 시도도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를 충격으로 인한 무능이라고 해석했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반면
미국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미국 전역에서 거센 역풍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세 부과로 삼성 TV 가격이 699달러에서 1200달러까지 폭등했습니다. 현대 전기차 가격도 마찬가지였죠. 미국 소비자들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뉴욕에 사는 어느 부부가 지역 기자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작년에 옆집은 699달러에 산 삼성 TV와 같은 모델이 1200달러까지 올랐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상이냐고 물었고, 베스트바이 직원이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지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터졌어요. 관세를 피해 미국산 제품으로 바꾼 소비자들이 품질 문제로 고통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카고에 사는 데이비드 가족은 한국산 TV를 포기하고 미국산으로 바꾼 후 완전히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TV가 벌써 세 번째 고장이 났다고 했습니다. 세 달에 한 번꼴로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예전 삼성 TV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장 나지 않았는데 이건 뭐냐고 분노했죠. 기사의 한 부분을 보니 유능한 엔지니어 스티브 밀러는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했고 한국 제품들은 부품 배치부터 회로 설계까지 완전히 다른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체들이 아직도 10년 전 기술로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신의 회사에서도 한국 부품을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제품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이때를 안 놓치고 주요 언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CNN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했으며 정부의 섣부른 정책이 동맹을 해치고 자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여러 나라와 무역협정을 재조정하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 미국 가전업체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워싱턴에 쏟아부은 로비 자금이 무려 2억 달러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중심에는 한국 기업들을 견제하려는 구체적인 전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세 인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있었어요. 가짜 리뷰 작성과 온라인 커뮤니티 조작, 심지어 유명 유튜버들에게 돈을 주고 한국 제품을 깎아내리는 영상을 만들게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을 완전히 바보로 보고 있는 것이었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한국 제품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유럽 기업들에게 그 시장을 넘겨주는 것이었어요. 상무부의 제임스 윌슨 차관보와 만났을 때 그는 예상보다 솔직했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했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의무라고 했지만 표정에서 뭔가 찜찜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말 자국 산업 보호가 목적이냐고 했습니다. 그럼 왜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만 콕 집어서 압박하느냐고 했습니다. 윌슨 차관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기업들이 너무 잘해서 문제라고 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경쟁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견제를 해야 한다는 압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고 기술 패권 싸움이라고 했어요. 한국이 너무 빨리 성장해서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이미 우리를 앞지르기 시작했다고 했죠. 미국 국무부 일부에서는 한국을 가장 위험한 경쟁자라고 부르고 있다고 했으며 중국처럼 노골적이지도 않고 일본처럼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했죠. 조용히 우리를 추월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관세 인상과 여론 조작, 그리고 품질 의혹 제기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기술력을 견제하려는 체계적인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최종 목표는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실제로는 미국 기업들도 한국만큼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밀어낸 자리에 중국 기업들을 끌어들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적어도 중국은 정치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비싼 돈 주고 품질 떨어지는 제품을 사야 하고 한국 기업들은 억울하게 시장에서 밀려나고 결국 득을 보는 건 중국 기업들 뿐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그때까지만 해도 사소한 잡음으로 치부했는데 언론의 비판도 소비자들의 불만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한국에 가서 압박의 수위를 높이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현장에서 직접 한국 정부를 상대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으로 출발하기 일주일 전 저는 런던 주재 동료인 데미안 더프와 안부 인사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데미안은 같은 하버드 대학교 동기로서 10년 넘게 알고 지낸 동료로 미국에 대한 자부심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죠. 그런 데미안과 업무 이야기를 하던 중 자연스럽게 날씨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 날씨는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데미안의 목소리가 갑자기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리처드, 여기는 정말 지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40도 육박하면서 유럽 전체가 마비 상태라고 했습니다. 파리도 베를린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했고 지하철 철로가 녹아내리고 공항 활주로가 갈라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데미안이 묘사한 유럽의 상황은 참혹했는데 에어컨이 나오는 곳은 극히 한정적이어서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했습니다. 카페나 상점에 들어가려면 긴 줄을 서야 하고 물 한 병 사 먹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죠. 공중 화장실은 찜통 같아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곧 한국에 출장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데미안이 갑자기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한국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뜻밖의 말을 했어요. 리처드, 한국은 완전히 다를 거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작년에 한국을 가봤는데 유럽보다 훨씬 좋았다고 했습니다. 여름인데도 어디든 쾌적하고 시원했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미국 외의 모든 것을 깔보던 데미안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다시 한번 정말이냐고 물어봤더니 데미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이라고, 한국은 여름 대비가 완전히 다른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냉방 시설 같다고 했습니다. 미국보다도 편리하고 체계적이라고 했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국에 대한 자부심이 그렇게 높은 데미안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죠. 혹시 한국 정부의 로비를 받은 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었지만 데미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국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서 직접 보면 깜짝 놀랄 거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데미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는데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설령 한국의 인프라가 좋다고 해도 미국의 압박 앞에서는 무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환경에 익숙해진 한국인들일수록 압박을 받으면 더 쉽게 굴복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데미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는데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쾌적하고 시원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공항 터미널로 들어서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완벽한 냉방 시스템이었습니다. 긴 비행으로 지친 몸이 순식간에 회복되는 느낌이었어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니 한국인 남성이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유영찬이라고 자기소개를 했고 국방부 산하 수석 연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을 받고 나왔다고 했어요. 유영찬 연구원의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저는 조금 더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창밖을 가리키며 설명해 줬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전국의 모든 버스 정류장마다 에어컨 부스가 설치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하면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더위에 고생하지 않도록 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전국에 몇 개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수천 개 이상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무더위 쉼터 이야기였는데 서울시에만 1,200곳이 있다고 했어요. 모두 무료라고 했습니다. 지하철역과 주민센터, 도서관, 대형마트까지 더우면 언제든 들어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차양막이 자동으로 햇빛을 차단하면서 조그마한 쉼터가 되어준다고 말하면서 1994년 폭염 때 많은 분이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했어요. 더위도 자연재해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완전히 바꾼 거라고 했고 전기요금 누진제도 완화하며 저소득층 냉방비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여름을 안전하게 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호텔에 도착해서 유영찬 연구원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내일 만나자고 한 뒤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있었어요. 더위 때문에 지치거나 힘들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유롭고 활기찼습니다. 그저 지나칠 수 있는 부분도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게
미국보다 훨씬 선진국 마인드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기 온 이유를 상기시켰어요. 저는 한국을 압박하러 온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놨다고 해도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 앞에서는 무력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유영찬 연구원과 함께 평택 주한미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는 미국의 최대 해외 군사 시설이었고 여기서 주한미군 실무 담당자를 만나 본격적인 압박을 가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기지 내부의 분위기가 너무 밝고 활기찼습니다.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미군들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해야 정상인데 모든 사람이 만족스러워 보였고 시설도 너무 좋았습니다. 마치 고급 리조트 같았습니다. 수영장과 골프장, 볼링장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주한미군 담당자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대화와는 완전히 달랐는데 서울이 미국의 돈과 미사일 없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미국 납세자들이 불균형한 부담을 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유있게 웃으며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그건 미국이 생각하는 흔한 오해라고 했습니다. 숫자를 보겠느냐고 하며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지원을 위해 연간 1조 3천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죠. 여기에는 유틸리티와 연료, 기지 건설뿐만 아니라 미군의 주거 편의를 위한 모든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국가가 미군들의 주거 편의를 위해서 자금 지원까지 해주느냐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캠프 험프리스 110억 달러 규모의 이전 프로젝트에서 미국의 자금 지원은 거의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98%는 한국의 자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한국은 수영장과 최첨단 병원, 미국 학교, 볼링장, 심지어 타코벨까지 갖춘 작은 미국 도시를 처음부터 건설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3,600에이커에 달하는 캠프 험프리스는 워싱턴 DC보다 더 크고 훨씬 더 기능적이었고 이 수치만 봐도 미국이 너무 이타적이어서 한국을 보호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또한 한국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었죠. 담당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리처드시 의회에서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건 너무 탁상공론적인 생각 아닙니까? 실제로 한국에서 복무하는 미국의 군인들 의견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통계를 들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통계상으로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파견되는 미군들 중 10명 중 4명이 결국에는 한국에서 눌러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고 아예 한국으로 귀화를 하는 경우도 10% 이상 된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내부 국방부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독일과 일본, 심지어 하와이보다 높은 전체 미군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해외 사기 점수를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친구 같은 동맹 국가를 그저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버리겠다고 하느냐고 했습니다. 회의실 내부의 한 보좌관이 말했죠. 자신은 정말로 한국으로 아예 이주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따져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한 거냐고요? 한국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느냐고 했습니다. 보좌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한국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전한 거리와 깨끗한 도시, 초고속 인터넷, 편리한 대중교통, 친절한 사람들 등 한국으로 이주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했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범죄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고 여기서는 새벽 1, 2시에 길거리를 나가도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해가 진 이후에 미국 길거리를 걸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옆에 있던 미국인 병사가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오키나와에서 1년, 폴란드에서 6개월을 보냈다고 했지만 한국은 근무를 2번이나 연장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여기서 은퇴하길 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이도 있는데 한국에서 왜 살려고 하느냐, 아이를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병사가 충격적인 말을 해왔어요. 한국은 학교 총격 사건도 없고 거리에 약물도 없고 밤에 총성도 없으며 이웃들은 서로를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에 가면 모르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깜빡하고 카페에 휴대폰을 두고 올 때면 그 휴대폰은 카운터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이런 국가에서 사는 것과 미국에서 사는 것 중 어떤 아이가 더 올바르게 성장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약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스케줄은 꼭 찾겠노라 다짐하고 충격을 뒤로 한 채 국방과학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방산 기술 수준을 직접 확인하고 압박할 계획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미국 없이 자체 방어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본 한국의 방산 기술은 저의 모든 상식을 뒤엎어 놓았어요. 솔직히 이곳에서만큼은 한국이 오히려 제게 당황감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워싱턴에서 저에게 한국이 미국보다 우수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면 저는 비웃었을 것입니다. 방산 기술력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의 경쟁자도 안 되는 국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이 전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KF-21 보라매를 봤을 때 제 상식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이 스텔스 기술을 개발해냈다는 것입니다. 스텔스 기술은 최첨단 기술을 가진 분야의 최선두에 있는 국가에서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아무나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미국보다도 더욱 정교하고 세밀한 스텔스 기술을 만들어낸 상태였습니다. F-35와 유로파이터의 조합처럼 세련되고 치명적이었는데 지나치게 복잡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F-35 프로그램과 달리 KF-21은 예정보다 앞서 있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이 전투기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계약부터 할 테니 예약을 받아 달라는 국가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한국의 주력 전차인 K2가 등장했습니다. 동영상을 본 적은 있지만 가까이서 설명을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미국의 주력 전차인 에이브럼스의 모조품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정말 끔찍하게 틀렸습니다. K2는 단순히 진보된 것이 아니었고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가볍고 완전히 능동적인 서스펜션 덕분에 더 나은 지형 처리를 위해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에도 컴퓨터화된 사격 통제를 통해 독일 전차 지휘관들마저 K2야말로 세계 최고의 전차라고 부를 정도로 고도화된 사격이 가능했죠. 유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2022년과 2023년에 폴란드에 1000대를 판매했고 입찰 과정에서 미국과 독일, 프랑스를 이겼다고 말하면서 현재는 미국조차 자국의 국방 시스템에 한국산 전차를 도입할까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미국제 전차는 고려조차 안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현재 역전되어 버린 상황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유럽 전체가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래서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무기를 생산하고 있을 뿐이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소장은 그런 감정조차 주체하지 못하는 저를 한심하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수천 대의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며 그야말로 돈다발을 한국에 쥐어주고 있었어요. 실제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우리에게 자유와 성과 파트너십을 주는데 왜 폴란드가 미국 같은 나라에만 의존해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한국산 무기의 추가적인 대량 구매를 선언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질문 주제를 바꿔봤어요. 그럼 한국은 더 이상 미국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죠. 관계자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리처드 씨, 사실 그렇게 된 지는 한참이나 지났습니다. 한국은 이제 유도 폭탄과 위성 시스템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인공지능 기반 드론 군집 테스트에 대해 들어보셨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은 향후 드론 시장까지 장악할 거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외교 경력에서 처음으로 벌거벗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미국의 고객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미국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었습니다. 충격이 가시지 않은 채 다음 날 저는 한국전략처에서 공식 외교 업무인 비공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그 방에는 국방부와 외교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과학부, 국가정보원,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최대 방위산업체 임원들도 줄지어 있었고 한국 측 협상 대표인 최지우 국가미래전략실장이 차분하고 거의 즐거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애써 자신 있는 척을 하며 대답했고 제 새로운 전략을 다시금 정리했습니다. 미묘한 병력 철수 위협으로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외교적 긴장감을 조성하며 겁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안보는 미국의 지속적인 약속에 달려 있지만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한국의 방어는 장담할 수 없게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단 5분 후 저는 다음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인 분석관이 노트북을 열고 보안 시각 브리핑을 활성화하는 순간 방해 분위기가 반전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도가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레이더와 위성 감시의 동심원 고리가 비무장지대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부 지방, 동해, 전체 러시아 극동 일부까지 뻗어 있는 고리를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평양 비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라고 최지우 실장이 말했고 계속해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클릭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2000km 이내의 모든 군함과 항공기, 위성통신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미국 동맹국도 이 범위를 감시할 수 없다고 했어요. 미국의 위성이 없으면 북한과 중국의 한국 침략 움직임을 관찰할 수 없을 거라며 협박하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이라면 그 협박이 통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한국도 미국 못지않은 정교한 위성 감시 시스템을 개발했고 북한과 중국, 그리고 다른 잠재적 위험 국가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도 못한다고 하냐고 물어봤는데 일본은 지상의 심층 침투 레이더와 전자식 대응 삼각 측량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둘 다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오산 공군기지와 군산, 캠프 험프리스는 인도 태평양 전역의 미공군 전진 배치 임무의 43% 이상을 함께 수행한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한국은 미국의 영토인 괌보다도 더 중요한 곳이었고 일본 오키나와는 언급하는 건조차 민망할 정도였죠. 만약 한국이 없다면 미국은 알래스카나 필리핀을 통해 전략 폭격기 경로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임무당 6에서 8시간이 추가될 것이고 이걸 현대전쟁에 대입해본다면 그냥 스스로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미친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한국이 미국을 대신해 얼마나 많은 사이버 공격을 차단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미국을 향한 사이버 공격은 한국이 대부분 차단해 주었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미국은 백악관마저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억 7,400만 건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태평양 사령부의 물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13건의 직접 공격을 포함하여 한국의 인공지능 기반 방화벽이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완전히 차단했던 상황이었어요. 미국의 구식적인 시스템은 그 후 9시간 후에야 위험 감지 신호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태평양 감시가 무력화됩니다. 첫 사이버 공격 대응 시간이 45% 증가하고 인도 태평양 물류체인 전체가 72시간 이내에 붕괴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물류체인을 붕괴시키고 미국이 아닌 자신들이 개편한 물류 시스템으로 움직이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구축한 시스템을 방어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당신들이 협박을 가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도저히 회생불가로 만들었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최지우 실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불사조 프로토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20년 전부터 미국의 철수를 가정한 비상대응 계획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주한미군 철수 시 한국은 단 72시간 내에 모든 산업을 전시체제로 전환합니다. 자체 감시 위성과 방공망으로 미국의 공백을 완벽히 메웁니다. 오히려 태평양 미군 감시망의 핵심 데이터를 제공하던 한국이 빠지면서 미국 안보에 더 큰 구멍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더 많은 55만 5천 명의 현역 군인을 배치하고 있고 310만 명의 예비군을 고려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보유한 국가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의무 군복무를 하고 있어 나토 국가보다 훨씬 높은 전투력을 가졌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억지력을 통해 북한과 중국의 경계를 맡고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압박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십 년간 준비된 한국의 거대한 계획 위에 놓인 체스말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율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실패했음을 깨달은 저는 망연자실한 채 귀국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경험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 너무 한국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일까?
아니면 미국을 비판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백악관에 돌아가 자신이 한국에서 보고 겪은 모든 것을 보고하며 코리아 스퀴즈 작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만한 상급자들과 강경파들은 그래봤자 그들은 우리의 해고산 없이는 안 된다며 제 보고를 무시했습니다. 수뇌부들은 말했습니다. 리처드 자네가 한국에 너무 오래 있어서 현혹된 것 같네. 한국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결국 핵무기는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않나. 그들이 감히 우리를 거역할 수 있겠나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주한미군 철수는 그들에게 핵무장을 할 완벽한 명분을 주는 겁니다. 그들의 기술력이라면 10년이 아니라 단 6개월 안에 미국도 통제할 수 없는 완벽한 핵무기를 손에 넣을 겁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존의 원자력 전통 강국이었던 프랑스를 최근에 있었던 체코 원자력 수주 경쟁에서 완전히 박살내며 사실상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국가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우라늄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그간 이곳 발전소에서 나온 우라늄들을 전부 포함한다면 이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보다도 강력한 우라늄 농축 기술과 수많은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원한다면 몇 주 안에 무기급 물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달은 최대 기간입니다. 현무 4호와 5호를 비롯한 현무 시리즈는 마하 10속도로 평양과 베이징, 심지어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까지 몇 분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KSS-3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신형 SLBM은 은밀하고 빠르며 요격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한국이 핵을 발사하기 위해 미국의 유도가 필요하다고 진정으로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여전히 모든 카드를 쥐고 있는 환상에 빠져 있습니까? 한국은 몇 주 만에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도 모자라 그들이 개발한 핵미사일은 명실상부 전 세계 최고 품질을 자랑할 것입니다. 미국이 가진 것보다 더욱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동맹을 길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새로운 핵강대국을 탄생시키는 스위치를 누르려 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고 저의 마지막 말은 미국의 오만한 계획이 얼마나 끔찍한 자충수였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한국이라는 잠자는 호랑이를 깨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든 사람이 이해했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 정부의 분위기는 천천히 그러나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관세 정책 및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코리아 스퀴즈 작전은 조용히 완전 보류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논의되기 시작되었죠. 몇 주 후 백악관에서는 한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었습니다. 저는 그 태스크포스의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이번에는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로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의 진짜 실력을 깨닫고 나서야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더욱 발전하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갔으면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기술이란 게 단순히 성능의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고 얼마나 사람을 위한 방향으로 쌓아왔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으며 국가라는 것도 결국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와 철학이 반영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과연 세상이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기술 맹주로 군림해온 초강대국이 하루아침에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미국 정부의 최고 권위자들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술이 세계 최강대국의 권위를 단번에 흔들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최고 전문가조차 한국은 이미 게임을 끝냈다라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연을 통하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에너지부 소속 수석 기술연구원 멜리사 한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 방문에 관한 것이에요. 저는 10년 전 MIT에서 전기화학과 에너지 시스템을 전공했고 연구원으로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연구해왔습니다.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최첨단 기술을 배우며 저는 언제나 미국이 세계 과학기술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달 갑자기 받은 임무는 그런 제 자부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윗선에서는 한국의 배터리와 방산 기술을 평가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저는 속으로 평가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임무라고 생각했어요. 하버드대 앨런 스미스 교수가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신산업 강국으로 부상했다는 놀라운 보고서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DC의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제 상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멜리사, 우리는 당신의 냉정한 분석이 필요해. 한국이 정말 우리를 앞서가고 있는 건지 확인해야 해.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로 성공했지만 그냥 운이 좋았을 뿐 진짜 첨단 기술에서 미국을 앞서갈 리 없다고 확신했으니까요. 미국은 두 세계 대전에서 이기고 인터넷도 만든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기술적 우월성은 우리의 자부심이고 정체성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료 수집과 출장 준비를 마친 뒤 일주일 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14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한국 배터리 산업에 대한 보고서들을 읽었어요. 대부분 부풀려진 내용으로 보였고 한국이 마치 배터리 분야의 새로운 강자인 것처럼 설명한 기사들은 말도 안 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번 출장은 그냥 형식적인 것일 뿐 결국 미국의 기술이 더 앞서 있다는 보고서를 쓰게 되겠지라고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첫인상부터 저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공항은 마치 영화 속에서 본 미래의 모습 같았고 수많은 공항 관계자들이 여행객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처음으로 놀라움을 느낀 건 자동 출입국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미국보다도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입국장에서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남성이 다가왔어요. 한나 연구원님,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한석희입니다. 한석희 연구원의 유창한 영어에 처음에는 안심했지만 금세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를 맞이한 한석희 연구원은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었고 최신 연구 논문들을 모두 꿰고 있었으며 심지어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까지 지적할 정도였어요. 첫인상부터 제 선입견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전문 용어와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말했어요. 공항에서 나와 차에 타면서 한석희 연구원은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맥켄지와 윌리엄스의 차세대 리튬황 배터리의 안정성 문제 논문을 읽어보셨나요? 저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 논문은 불과 2달 전에 나온 아주 전문적인 연구였습니다. 네, 읽었어요. 정말 재미있는 접근법이었죠. 제가 답하자 한석희 연구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들이 말한 전해질 불안정성 문제를 이미 해결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다음 달 국제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 최고 연구진이 겨우 문제를 찾아낸 단계인데 벌써 해결책까지 찾았다니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최첨단 도시 풍경을 감상하며 한석희 연구원의 한국의 배터리 산업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지리적 특성상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유일한 살 길이었어요. 일본의 배터리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처음에는 밤낮 없이 분석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만의 기술 개발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큰 산업단지들을 가리키며 한석희 연구원은 계속했어요. 이곳이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우리의 실리콘밸리죠. 저기 보이는 것은 수원의 삼성 캠퍼스고요. 한석희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과 너무 달랐어요. 1시간 반 정도를 달려 우리는 화성시에 있는 거대한 배터리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의 보안 검색대를 지나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축구장 20개 크기의 공장 건물이 줄지어 있었고 스스로 움직이는 물류 로봇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배터리 생산 기지입니다. 하루에 전기차 2만 대분의 배터리가 만들어지지요.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끝없이 이어진 자동화 생산 라인에서는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 폭스바겐 로고가 새겨진 배터리 팩이 쉴 새 없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한석희 연구원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세계 기업이 세계 배터리 시장의 절반을 장악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부정하고 싶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줄지어 생산 라인을 빠져나가는 배터리 팩들을 보며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이게 모두 수출되는 건가요? 한석희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부분 미국과 유럽으로 갑니다. 사실 미국 전기차의 60%가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 미국인들이 자랑스럽게 타고 다니는 전기차의 심장이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니. 한석희 연구원이 내민 자료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세계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있었고 그 옆에는 미국 기업들의 초라한 실적이 나란히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성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평가 임무가 아니었어요. 미국의 기술 주도권이 도전받고 있다는 증거를 직접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화성에서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오늘 들었던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옆자리에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액과 특허 출원 건수가 빼곡히 적힌 보고서가 점점 쌓여갔습니다. 숫자들이 말해주는 현실이 불편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세 기업의 특허 출원 건수는 지난 5년간 미국 전체 배터리 관련 특허보다 많았습니다. 연구개발 투자액도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었어요.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보니 한국 기업들이 2018년부터 중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고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3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오류가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여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냉정한 눈으로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평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좋은 아침이라는 짧은 인사와 함께 자동차에 올라탔습니다. 연구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한석희 연구원이 말했어요. 오늘은 저희 연구원 박수진님을 만나볼 겁니다. 박수진 연구원은 저희 연구소의 핵심 인재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미국 연구진을 뛰어넘기는 어렵겠지라고요. 경기도에 위치한 연구소는 대학 캠퍼스처럼 넓고 아름다웠어요. 건물들은 최신식이었고 연구원들은 활기차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절차를 마치고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유리벽 너머로 수많은 실험 장비가 보였어요. 미국 연구소에서도 보지 못한 장비들도 몇 개 눈에 띄었습니다. 연구소 라운지에서 35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 연구원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멜리사 한나 연구원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박수진 연구원이에요. 박수진 연구원은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스탠포드에서 포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연구실에 들어서자 벽면 전체가 특허증으로 가득했어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제게 박수진 연구원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박수진 연구원의 책상 위에는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 보고서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 중에는 비공개 자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들을 구하셨나요? 제가 놀라서 물었고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모두 합법적인 경로로 구했습니다. 저희는 미국 대학들과 공동 연구를 많이 해요. 덕분에 최신 연구 동향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박수진 연구원은 투명한 상자를 꺼내 제게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저희가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제 전문 분야인 전고체 배터리, 저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기술이 실제로 눈앞에 있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혁명적이네요. 미국에서도 아직 실험실 단계인데 벌써 상용화 직전이라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박수진 연구원은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3년 전부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어요. 처음에는 리튬 금속의 수지상 성장 문제로 많이 고생했죠. 그녀의 말에 저는 더 놀랐어요. 그건 바로 제가 연구하던 문제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저도 1년 넘게 그 문제로 고생 중인데. 제 질문에 박수진 연구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하이브리드 고체 전해질을 개발했어요. 나노 구조 제어 기술을 적용했고요. 그녀는 테스트 결과 데이터를 차례로 보여주었어요. 에너지 밀도는 기존 배터리의 2배, 충전 시간은 3분의 1, 수명은 3배로 향상된 수치. 제가 그 데이터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자 박수진 연구원은 직접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실래요? 저희 실험실에서 바로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테스트 실험실로 이동해 2시간 동안 모든 검증을 진행했어요. 안전성, 충방전 속도, 에너지 밀도, 수명 테스트까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배터리를 시험해 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데이터는 정확했고 오히려 일부 항목은 발표된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은 미국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니라 에너지 산업의 완전한 판도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테스트를 마치고 돌아온 저에게 박수진 연구원이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놀랍네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는 아직 이론 단계인데. 박수진 연구원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저희는 단순히 배터리만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술은 미래 교통수단, 재생에너지 저장, 우주 탐사까지 바꿀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실제로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나요? 제가 물었고 박수진 연구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필요성이죠.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술밖에 답이 없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 풍경이 달리 보였습니다. 서울의 번화가를 지나며 LED 광고판, 최첨단 건물들, 전기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야 이 나라가 왜 배터리 기술의 모든 것을 걸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해 기술 혁신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절박함이 오히려 더 빠른 발전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이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제 일정에는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내용이 있었어요. 전날 밤에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이 사실이라면 미국 에너지 산업의 미래가 한국 기업들에게 크게 의존하게 된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생각은 미국인으로서 받아들이기 너무 불편했어요. 아침 식사 중에 한석희 연구원이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울산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센터와 대규모 ESS 실증단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에서도 ESS 도입이 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죠. 텍사스 정전 사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까요. 한석희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5년 전부터 대규모로 구축해왔어요.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려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했거든요. 울산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한석희 연구원은 태블릿을 꺼내 글로벌 자동차 시장 동향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세계 자동차 시장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신차의 60%가 전기차가 될 거예요. 화면에는 전기차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래프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 혁명의 핵심이 바로 배터리죠. 저는 전문가로서 비교 관점에서 질문했어요. 미국은 테슬라를 중심으로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은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또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한석희 연구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혁신적이지만 대량 생산에 한계가 있어요. 중국은 가격 경쟁력이 강하지만 안전성과 수명에서 약점이 있고요. 작년에 중국산 배터리 화재 사고로 리콜된 차량만 10만 대가 넘었죠. 일본은 안전하지만 고비용 구조와 생산 확장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안전성, 성능, 가격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췄어요. 울산에 도착해 우리는 먼저 거대한 물류센터를 방문했어요. 건물 안에 들어서자 끝없이 늘어선 배터리 팩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코드로 분류된 배터리들은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테슬라, 폭스바겐, BMW, GM, 포드, 현대자동차까지 모든 주요 자동차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이곳에서 매월 30만 대분의 전기차 배터리가 전 세계로 출하됩니다.
테슬라 모델 Y와 모델 3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상당 부분도 이곳에서 공급하고 있어요. 저는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테슬라도 한국 배터리를 사용한다고요? 자체 생산하는 줄 알았는데 담당자가 답했어요. 자체 생산도 하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저희 배터리도 상당량 사용합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 시장용 모델이에요. 제가 아는 미국 기업들의 현황과 비교하며 질문했어요. 미국의 배터리 스타트업들도 많은 투자를 받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이런 신생 기업들의 도전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담당자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기술력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기술뿐 아니라 대규모 생산 경험과 안전성 검증이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는 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미국 스타트업들의 혁신적 기술이 실제 양산까지 가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이 더 필요할 거예요. 대화를 나눌수록 한국의 기술력과 함께 미래지향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전남 고창에 있는 ESS 실증단지로 이동했어요. 차창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태양광 패널들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축구장 크기의 건물이 있었어요. 저는 미국의 유사시설과 비교하며 물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모스랜딩의 테슬라, ESS 시설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한석희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용량은 비슷하지만 에너지 밀도는 저희가 30% 높고 설치 면적은 40% 적습니다. 효율성 면에서 확실한 우위가 있죠. 실증단지에서 보니 수천 개의 배터리 팩이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하루 동안 2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저장할 수 있어요. 한국전력과 함께 전국 각지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정보가 이어졌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텍사스, 하와이주에도 저희 ESS가 설치되고 있어요. 특히 텍사스 정전 사태 이후 미국 전력 회사들의 문의가 폭증했습니다. 단지 내 회의실에서 저희는 배터리 기술의 확장성에 대한 발표를 들었는데요. 배터리 기술은 이제 전기차와 ESS를 넘어 새로운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전기 비행기, 전기 선박 로봇, 우주 장비 이미지가 차례로 나타났어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일명 플라잉 카는 이미 시험 비행 중이고 2030년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고효율 배터리죠. 여기서 특히 놀라웠던 것은 나사와의 협력 프로젝트였는데요. 저희 배터리 기술은 나사의 여러 우주 프로젝트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저희 배터리는 우주 탐사에 이상적이죠. 화면에는 나사 관계자들과 한국 연구진의 회의 사진이 보였어요. 사진 속에는 제가 아는 나사 연구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러 온 것이 신기했어요.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미국, 중국, 일본 모두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았습니다. 일본은 기술력으로, 중국은 규모로, 미국은 혁신으로 세계를 주도한다고 자부했지만 한국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흡수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특히 미국이 집중하지 않았던 배터리 분야에서 말이죠. 창밖으로 흐르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인터넷과 소프트웨어로 20세기를 지배했다면 한국은 배터리로 21세기 에너지 혁명을 주도할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 기술 지도가 바뀌고 있었는데 이 중요한 사실을 워싱턴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밤새 고민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일정표에는 한국 방위산업 기술 현황 파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배터리 기술과 방산산업이 무슨 관련이 있나 싶었거든요. 한석희 연구원은 아침 식사 중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분을 만나실 겁니다. 정성훈 박사님은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으로 한국 방산 수출 전략을 총괄하시는 분이세요. 전날 밤 저는 워싱턴에 중간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미국 본부의 반응은 완전 충격 그 자체였어요. 확인해 주세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앞서 있다는 겁니까? 제 상관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보고 확인한 내용만 전달했어요. 네, 확실합니다. 그리고 내일 한국의 방산 기술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전에 위치한 방위사업청으로 향하는 KTX 고속열차 안에서 저는 정성훈 박사에 대한 자료를 읽었어요. 그는 MIT에서 국제안보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미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더군요.
미국에서 최고의 경력을 쌓은 사람이 왜 한국으로 돌아왔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위사업청 본관 회의실에서 정성훈 박사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한국방산의 현 주소를 솔직하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회의실 테이블에는 이미 두꺼운 발표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성훈 박사의 프레젠테이션은 K9 자주포부터 시작됐어요. 이 자주포는 현재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핵심은 배터리 시스템이죠. 화면에 나온 도표는 제가 전날 본 배터리 기술과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이건 민간 배터리 기술을 군사용으로 발전시킨 건가요? 제가 물었고 정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을 국방과학연구소가 군사 환경에 맞게 개조했죠. 이게 가능한 건가요? 미국에서는 민간과 군사기술 개발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정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의 강점입니다.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경계를 허문 겁니다. 배터리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이 곧바로 방산에 적용되고 방산에서 발전된 기술이 다시 민간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은 계속해서 한국형 전투기, K2 전차 레드백 장갑차, 천국 미사일 시스템으로 이어졌어요. 모든 무기 체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첨단 배터리 기술이 핵심이라는 점이었어요. 저는 완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통합적 접근은 미 국방부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한 영역이었으니까요. 점심 식사 중에 정 박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최근 폴란드와 20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2 전차 400여 대, K9 자주포 500대 이상, FA-50 경공격기 48대를 수출했어요. 저는 물을 마시다 기침이 나올 뻔했어요. 폴란드요? 나토 회원국이 미국이 아닌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선택했다고요? 정 박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이 급증했어요. 저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는 태블릿을 꺼내 더 많은 자료를 보여줬어요. UAE, 이집트, 호주, 노르웨이도 저희 무기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저희 방산 제품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어요. 미국이 오랫동안 거의 독점해온 세계 무기 시장에 한국이 확실히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나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이 있는데 제 질문에 정 박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성비죠. 저희 무기는 미국산보다 가격이 합리적이면서 성능은 동등하거나 더 뛰어나요. 또한 납기도 빠르고 기술 이전도 적극적으로 해드립니다. 정 박사는 특히 폴란드 계약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이번 계약으로 사실상 한국의 군수산업이 유럽 한가운데 거점을 마련한 셈입니다. 이제 유럽 국가들이 우리 K2 전차나 K9 자주포를 구입해도 부품 조달, 포탄 공급, 정비 문제가 모두 해결됐어요. 그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은 이제 큰 위기를 맞게 될 거예요. 한국의 유럽 진출을 막을 카드가 더 이상 없으니까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폴란드의 이런 대규모 군비 증강이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을까요? 정 박사는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폴란드의 계획이 너무 과감하다. 국가 경제에 비해 무리한 꿈이라고 우려했죠. 하지만 저는 폴란드가 아주 현명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봐요. 역사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던 나라답게 위기가 오기 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끓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폴란드는 달라요. 정 박사는 또 하나의 깜짝 놀랄 전략을 공개했어요. 폴란드는 이제 사실상 한국의 새로운 형제국이 되었습니다. 양국이 서로 윈윈하면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거죠. 이제 폴란드의 성공은 곧 한국의 성공입니다. 이 기반을 통해 조만간 유럽 전역이 한국산 무기 시스템으로 가득 차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을 들으니 미국인으로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독점 시장이었던 곳에 한국이 당당히 진출에 성공하고 있다니. 시간이 흘러 오후 세션에서는 방산 수출국 지위 상승이 한국 외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졌어요. 무기 수출은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닙니다. 국가 간 전략적 동맹 관계로 발전하죠. 정 박사가 설명했어요. 폴란드와의 계약 이후 양국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했어요.
에너지, 인프라, 문화 교류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제 머릿속에서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방산 협력이 배터리 산업에서의 협력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확장되는 선순환. 한국은 이미 그런 전략을 실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방산 수출이 배터리 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되나요? 제가 물었고 정 박사는 빙그레 웃으며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폴란드에 판매한 무기 시스템의 배터리 교체와 유지 보수 시장만 해도 상당한 규모죠. 게다가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배터리 교체 주기는 3년이에요. 그 시장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어서 그는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 전략을 설명했어요. 저희는 단순히 기존 기술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최첨단 무기 개발을 통해 한국만의 차별성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안정적인 공급망도 확보하고 있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인재 육성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뛰어난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배터리와 방산 분야의 세계 최고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요.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정 박사는 저에게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실은 한국군이 자체 사용하는 무기보다 해외로 수출하는 무기가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폴란드 계약 이후 체코, 루마니아, 스웨덴까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요. 이 추세라면 10년 내에 한국은 세계 3대 방산 강국으로 확실히 자리 잡을 겁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가 오랫동안 지켜온 지위가 흔들리고 있구나. 이번 한국 일정에서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배터리 기술로 세계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 산업을 확실히 주도하고 있었고, 이제 그 기술을 방산으로 확장해 국제관계까지 영향력을 넓히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혁명을 넘어선 새로운 세계 질서의 변화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로 세계를 놀라게 했고, 이제 배터리와 방산으로 또 한 번 세계를 뒤흔들고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정확한 자료와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썼습니다. 한국의 배터리와 방산 기술은 이미 미국과 대등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 있으며, 앞으로도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경쟁자가 아닌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일정을 돌아보며 한 번 더 저는 생각했어요.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술 강국이 됐을까? 답은 분명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뛰어난 인재들의 열정. 한국은 앞으로 다가올 기술 혁명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이 새로운 강자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나갈지, 그것이 제가 워싱턴에 돌아가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한국에게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함께 지켜보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멜리사 한나가 한국의 배터리와 방산 기술력을 확인하러 왔다가 오히려 충격에 빠진 이야기였습니다. 세계 최강국에서 보낸 전문가가 단 5일 만에 완전히 생각을 바꾸게 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고 기술 패권의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와 방산 분야에서도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 중국, 일본을 앞서가고 있다니 정말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멜리사 한나가 발견한 한국의 기술력이 앞으로 세계 경제와 질서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미국과 한국의 기술 협력은 어떤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까요? 그리고 다음 10년, 한국은 또 어떤 분야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지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